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를 편하게 만드는 사람.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기분이 우울할 때나 마음이 어지러울 때 이런 사람의 존재는 삶의 활력소가 되어줍니다. 만약 내 곁에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된다면 일, 관계, 인생에 긍정적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입니다. 이 책은 언제까지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비결을 담은 책인데요. 좋은 마음으로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만의 리듬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력 질주하는 태도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까지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기분 스위치를 바꿀 줄 안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다운되면 스위치를 바꿔 좋지 않은 상황이 찾아와도 금방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 완벽주의에서 벗어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완벽주의는 자기 자신도 주위 사람들도 숨이 막힙니다. 100점이 아니라 70점이나 80점을 목표로 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주위의 공기도 평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은 먼저 나 자신을 편안하게 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풍요롭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언제까지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의 비결. 함께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과 상대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 중 당신은 어떤 타입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만약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대부분은 가능하다면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대답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함께 있는 상대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은 우리 주위에 적잖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마 자신이 상대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뿐이지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함께 있는 상대를 피곤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무리에서 빠른 걸음으로 걷는가, 아니면 자신만의 속도로 노력하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노력하는 자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무리에서 빠른 걸음으로 노력하는 쪽이 주위를 피곤하게 한다는 사실은 쉽게 와닿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과 좀 더 함께 있고 싶어지는 사람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노력하는 자세 혹은 무엇인가를 대하는 태도의 사소한 차이로 인해 상대에게 주는 인상도 정반대가 되어버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힘내라는 말을 아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을 냅시다. 다녀오세요. 힘내세요. 예를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 이 말은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듣기 좋은 말이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자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힘내라,
힘내를 얼마나 자주 쓰는지 세어보면 아마도 큰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어떤 일에든 통계를 이용하기 좋아하는 저한테는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힘내다라는 말은 원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사전의 해석을 보면 끝없이 인내하며 가지고 있는 힘을 최대한 발휘하여 노력하다 혹은 어떤 곤란에도 기죽지 않고 마지막까지 해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다, 한 장소에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다, 꾸준히 힘을 써서 일하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힘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고 괴롭고 고집스러운 행위처럼 느껴져서 비장함마저 감돌지요.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금방 가족이나 친구에게 힘내하고 응원을 보낸 사람이라도 인내와 곤란 등의 용어에 주춤하여 너무 힘쓰지 마라든지 적당히 힘 빼도 괜찮아 라는 말로 바꾸고 싶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내라는 말은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입에 붙어선 자기 혼자서 걷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물론 일상의 대화에서 쓰이는 힘내다, 힘내라는 말은 사전에 있는 것보다는 가벼운 의미이지만 이 말을 주고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래부터 기본적으로 노력가입니다. 그것도 빠른 걸음으로 무리해서 노력하는 경향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걷는 속도에 비유하자면 부산한 걸음 정도가 아니라 전력 질주로 쉰다거나 곁길로 셀 여유도 없이 필사적으로 한 시대를 뛰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아침부터 밤까지 무아지경에 빠져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인체는 24시간 쉬지 않고 노력할 수 있는 구조로는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42의 나이에 과로로 쓰러져서 그때까지의 생활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점검해야 했습니다. 전력 질주는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숨을 헐떡이며 쓰러져 버린다는 사실을 저는 경험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상 전체가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너무 힘쓰지 마, 좀 더 주위를 돌아보며 천천히 걷자라고 자신에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걷는 속도를 바꾸고 어깨에 힘을 빼면 지금까지 잘 보이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삶의 힌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변속을 능숙하게 행한다면 사람들에게 주는 인상도 달라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에서 언제까지나 함께하고 싶은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지닌 공통적인 매력.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자. 누구나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실제로는 좀처럼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어째서일까요? 그렇게 되고 싶다고 강하게 바라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속도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른 일은 모두 있고 한숨을 돌리라고 권하고 싶군요. 잠깐 한숨 돌리러 가지 않을래? 육아로 바쁜 엄마나 아빠라도 때때로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 봅시다. 아이들은 어른의 입장 같은 것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행동하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기가 정말 어렵지요. 육아를 경험한 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잠시도 쉬지 않고
24시간 내내 육아에만 매달린다면 심신의 피로가 축적되어 그것이 한순간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노이로제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휴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육아도 양육자의 사고방식에 따라 즐거워지기도 하고 고통스럽게도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상책이겠죠. 큰 소리로 노래 부르기나 수다는 손 씻고도 효과적인 기분 전환법 중 하나입니다. 한시도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 없는 시기라 하더라도 주위의 협력만 얻어낸다면 잠시 동안의 여유 시간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얼마간의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한다면 단조로운 일상에 활력과 여유가 생겨납니다. 그런 방향으로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보다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숨 돌리기는 필요합니다. 회사 동료라면 퇴근 후에 맛있는 저녁을 먹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등의 숨 돌리기가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스포츠 센터에서 땀을 흘리는 것이 좋은 숨 돌리기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숨을 돌리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주목적은 아닙니다. 그보다 가볍게 행하는 것이죠. 해소라고 하면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앤다는 인상을 주는데 사람이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상태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정도입니다. 살면서 스트레스를 제로로 만드는 일이 가능할까요? 사람은 일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수많은 자극을 받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적당한 자극은 있는 편이 오히려 좋습니다. 스트레스 학설의 창시자인 한스 세리의 박사는 적당한 스트레스가 없으면 인간은 멸망한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스트레스를 완전히 제거하면 그 사람은 무능해진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자극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갈등, 평온한 생활을 위협하는 소음, 불쾌지수를 높이는 더위, 추위 등 그 예를 들자면 끝이 없지요. 이제 더 이상 저 사람 얼굴은 꼴보기도 싫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 언제나 화가 치민다. 이처럼 만약 직장이나 모임에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함께 있는 동안은 강한 불만을 품게 됩니다. 또 근처 건설 현장에서 소음이 들려와 아, 시끄러워라. 어떻게 좀 해봐 라며 매일매일을 신경질적으로 보낸다면 몸에서 스트레스 반응만 일어날 뿐입니다. 만약 대부분의 스트레스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구와도 만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서 불쾌지수도 없고 먹고 자고 하는 한가로운 생활,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는 시간을요. 필요가 쌓였을 때는 가끔 이런 생활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1년 365일 동안 계속된다면 즐거움도 재미도 없는 무미건조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소통 속에서 비로소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당한 자극 덕분에 사람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즉, 적당한 자극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많아도 지나치게 적어도 안 됩니다. 이 적당한 균형을 위해서는 바쁜 하루를 보내는 틈틈이 숨을 돌릴 시간을 마련하세요. 하루하루를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즐기기 위한 궁리를 해보세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삶의 리듬이 있습니다. 이것을 몸에 익히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쁜 일상에 휩쓸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숨 돌리는 시간을 만들어서 잠깐 휴식을 취해보거나 옆길로 가보세요. 자신에게 가장 적당한 삶의 리듬을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요.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그런 시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크게 다릅니다. 그 짧은 시간이 마음의 청량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기분 스위치를 바꿔보자.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를 만큼 좋아하는 일에 몰두해 본 적 있나요? 몰두할 수 있는 일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그 순간에는 몸도 함께 기뻐합니다. 몰두하는 이유는 즐거워서 혹은 좋아해서입니다. 내가 즐겁다, 기쁘다, 재미있다라는 상황에 바로 반응을 보여 쾌락의 호르몬 도파민이 분비되지요. 면역세포의 활동도 활발해져서 여러 가지 병원체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지는 등 감정과 더불어 보다 좋은 쪽으로 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긍정적 감정이 충만해지면 면역부대의 병력은 더욱 강화되고 부정적 감정이 충만해지면 병력은 약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웃거나 즐거워하면 자연스럽게 병에 강한 몸이 됩니다. 건강의 기본은 무슨 일이든 즐기면서 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은 매일 이렇게 생활 속의 작은 일에서도 즐거움을 발견, 실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이상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일이든 가능한 한 즐기면서 임할 수는 있습니다. 노력하려면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노력하자. 빠른 걸음으로 걸어야 한다는 자신의 의지로 그렇게 하자는 식으로 노력이 꼭 필요할 때는 노력하는 방법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같은 일에 대한 똑같은 노력이라 할지라도 정말 괴로운 일이다, 언제쯤 끝날지 라고 생각하며 할 때와 좀 힘들기는 하지만 좋은 기회니까 최대한 즐겨보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할 때의 몸 상태는 크게 다릅니다. 스스로가 바꾸게 되는 것이죠. 괴롭다고 생각하며 노력할 때가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입니다.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좋은 경험이 될 테니까 열심히 하자가 되도록 기분 스위치를 바꾸면 몸의 반응도 바뀔 것입니다. 일에 국한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노래도 억지로 부를 때와 즐기면서 부를 때 면역세포의 기능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억지로 부를 때는 앞에서 기술한 대로 면역 시스템인 NK세포의 활동이 저하되고 즐겁게 부를 때는 NK세포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현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든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임한다면 몸은 즐거워합니다. 여기서 긍정적 사고를 기르기 위한 능숙한 숨 돌리기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영어로 쓰면 STRESS가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스트레스 이 6글자가 각각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의 키워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스포츠, 운동, 트래블, 여행, 레크레이션, 오락, 이트, 먹기, 슬리프, 잠, 스마일, 웃음, 운동, 여행, 오락, 먹기, 잠, 웃음은 제가 생각하는 스트레스 경감, 즉 숨을 돌리기 위한 6가지 조건입니다. 인생을 즐기기 위한 6가지 조건이기도 하고요. 자주 몸을 움직이고 여행을 하고 놀이를 즐기고 잘 먹고 잘 자고 자주 웃는 이런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부정적인 자극 요인을 멀리하고 심신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마음 놓고 웃어본 적이 없다거나
재미있는 일이 없다라고 한탄하고 있다면 곧바로 스트레스를 이 6가지 숨돌리기 방법을 생활 속에 도입해 보세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은 이 6가지 조건을 일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든 재미있어 하면 스트레스는 멀어집니다. 그것이 몸의 법칙입니다. 한 발 물러서서 내 마음에게 물어보자.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데 참고가 되는 것이 심리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정신건강에 대한 정의입니다. 함께 미국의 심리학자인 에이브레임 메슬러가 주장한 자아실현에 성공한 사람들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자기를 수용하고 타인과 자연도 수용한다. 자발성을 가지고 있다. 일에 열중한다. 참신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 최고의 순간에 대한 경험이 있다. 사회에 관심이 있다. 친밀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 적의가 없는 유머 감각이 있다. 창조적이다. 관습보다는 자신의 내면에 충실하다.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발휘해서 성장한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서 이와 같은 조건을 겸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자신은 물론 남들까지 관대하게 받아주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알며 행동적이고 대인관계가 좋고 자기를 책임질 능력이 있고 유머가 있으며 일상에서도 즐겁고 재미있는 체험이 가능한가 등이 마음의 건강도를 재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비관적이고 집중하지 못하고 즐기거나 재미있어 하지 않고 자신을 책임지지 못하면서 남 탓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 마음은 그다지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는 진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조건을 100% 충족하기란 극히 어렵습니다. 전부 충족하고자 한다면 헛수고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객관적인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현재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내면을 바라볼 수 없다면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냉정하게 자신의 심리 상태를 인식할 수 있게 되면 마음의 중심이 생깁니다. 흔들리더라도 다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태도로 삶을 살아간다면 주위 사람들에게도 안도감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지요. 전력 질주는 모두를 피곤하게 한다. 직장, 가정, 육아 등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활약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완벽을 기하는 커리어 우먼이 빠지기 쉬운 것이 슈퍼우먼 신드롬입니다. 몇 가지나 되는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려고 하다 보면 심신이 지쳐버려서 정서가 불안정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하며 몸이 무거워지는 등 우울증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슈퍼우먼이라는 말처럼 그녀들은 모두가 우등생으로 일도 잘하고 책임감도 강하며 사회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이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식의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힘을 발휘하여 전력 질주로 돌진합니다. 집중력을 끌어올려 유치원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일을 마무리 짓고 집에 돌아와서는 단번에 집안일을 하고 직장에 나간다는 것이 아이에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중요시하며 한편으로는 아내로서의 역할에도 완벽을 기합니다.
결혼해서도 아줌마 티는 내고 싶지 않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도 다른 사람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지요. 최근에는 여러 매체에서 사회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멋있는 여성들이 자주 조명되곤 합니다. 그렇게 여성으로서의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는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보는 이로 하여금 나도 미래는 저런 여성이 되고 싶다라는 이상을 품게 하지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지나치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도를 넘어서까지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숨을 헐떡이며 쓰러지게 됩니다. 완벽주의자들을 뒤집어서 말하자면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실수가 커다란 상처가 되기 쉬운 법이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샅샅이 뒤져봐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완벽하지 못한 것이 당연한 일이니까요. 지나치게 최선을 다한다면 자신이 실패했을 때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되기 쉽습니다. 주위의 공기까지 흐려져서 정적을 깨는 한 대의 폭주 차량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폭주 차량은 다른 것과도 제대로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쾌적한 드라이브를 즐기기 위해서는 때때로 운전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주위와 협력도 해야 합니다. 주위에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공부만 하는 공부벌레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갖고 있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위로 숨막히는 공기를 발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바쁘다, 바빠.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이렇게 힘쓰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보고 있는 사람도 피곤해져서 조금은 거리를 두고 싶어집니다. 바빠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나 강렬하면 자신의 에너지까지 빼앗길 것 같은 위기감이 느껴지니까요. 무리해서 노력하면 주위 역시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어필하면 주위 사람들은 더욱 피곤해합니다. 어깨에서 조금 힘을 뺀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시험 점수로 말하자면 언제나 100점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100점 만점을 목표로 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주위의 공기까지도 흐려집니다. 언제나 100점을 목표로 하면 전력 질주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도 주위 사람들도 숨이 막힙니다. 그러니 80점이나 70점을 목표로 해보세요. 전부터 20점이나 30점 정도는 빼놓는 것이 어깨에 힘을 빼고 인생을 즐기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80점이나 70점을 목표로 하면 당신도 주위도 편안해지고 인간관계도 좋아질 것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걷는 편이 주위의 공기를 평온하게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고요. 주위 사람들과 조화를 이뤄가면서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삶이 가능할 것입니다. 계획대로만 움직이는 사람.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은 여행을 할 때 특히 그 장점이 나타납니다. 회사원 A씨의 경우입니다. A씨는 동료 4명과 하와이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호텔에 도착한 순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다 전망의 방을 예약했는데 창밖 경치가 그다지 좋지 않은 반대쪽 방으로 안내를 받은 것입니다. 바로 바꿔달라고 항의했지만 마침 만실 상태여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지요. 크게 화를 낸 것은 바닷가 풍경을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던 동료 B씨였습니다. 이건 약속하고 다르잖아.
라며 좀처럼 분을 사귀지 못했기에 다른 3명은 B씨를 달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번 여행 예약은 전부 그들의 직속 상사가 해준 것이었습니다. 여행사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특별 가격으로 비행기표와 호텔을 예약해준 것이었죠. 그 상사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그들은 호텔 직원이 안내해준 방에서 묵어야만 했습니다. 이후 A씨와 B씨는 그야말로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B씨는 3박 4일 동안의 여행 기간 내내 기분이 상한 채로 입만 열었다 하면 방 때문에 모처럼의 여행이 엉망이 되어버렸다 라며 불평불만 일색이었습니다. 한편 A씨는 모처럼 나왔으니 기분 좋게 여행을 즐기자.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것도 좋은 추억이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행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 낮에는 바다로 나가거나 쇼핑을 하는 등 바빠서 방에 있을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방 안 창문에서 바다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다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이 생각한 조건에 100% 충족하지 않는다면서 모처럼의 여행을 만끽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A씨는 상황에 따라 조건을 조정한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당신에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행 일정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정색을 하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보고 싶었던 가게에 갔는데 정기휴일이어서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어깨를 축 늘어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요구 수준을 조정할 줄 아는 여유가 있다면 바로 마음을 고쳐먹고 새로운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사람들을 연결해 준다. 여러분은 칭찬을 들었을 때 어떤 대답을 하나요? 겸손하게 전 그렇게 대단하지도 훌륭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기쁘면서도 우선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한편 서방 문화권에서는 칭찬을 받으면 고맙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고맙다는 말에서 우리는 칭찬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에는 칭찬의 말처럼 불가사의한 힘이 숨어 있어서 이 말을 듣게 되는 순간 순식간에 얼굴에 웃음이 번지고 긴장이 풀어집니다. 상대가 고맙다는 감사의 기분을 표현하면 이쪽도 고맙다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나와 상대의 거리가 훨씬 더 가까워진 듯한 기분이 들고요.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행위의 효용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고맙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가정일수록 웃음이 많고 부부관계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원만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애초부터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일상의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고맙다라는 말을 한다면 아이들도 자연스레 고맙다라는 말의 의미를 학습해서 감사의 기분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되겠지요. 부부간에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웃음이 없는 형식만을 갖춘 차가운 가정이 만들어지고 아이들에게도 그것이 고스란히 전해질 것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며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는 그리고 보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칭찬과 더불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에 그리 능숙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가득해도 막상 말로 표현하려고 하면 쑥스러워져서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현하지 않았는데
이신전심으로 감사의 마음이 전달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크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으로써 인간관계가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과는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불편했던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어줍니다.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온 사람과는 더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칭찬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한마디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때로는 큰 목소리로 고맙다는 말을 전해보세요. 칭찬을 받으면 솔직하게 고맙다고 대답해보세요. 감사의 마음을 순수하게 표현하는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처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에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을 한 번 터득했다면 이젠 걱정할 것 없습니다. 모든 일에 당신의 부드러운 마음이 스며들 테니까요. 그리고 당신 주위에도 당신과 같은 동료들이 자연스레 모여들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언제까지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의 비결. 함께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과 상대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 중 당신은 어떤 타입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만약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대부분은 가능하다면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대답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함께 있는 상대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은 우리 주위에 적잖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마 자신이 상대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뿐이지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함께 있는 상대를 피곤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무리에서 빠른 걸음으로 걷는가, 아니면 자신만의 속도로 노력하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노력하는 자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무리에서 빠른 걸음으로 노력하는 쪽이 주위를 피곤하게 한다는 사실은 쉽게 와닿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과 좀 더 함께 있고 싶어지는 사람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노력하는 자세 혹은 무엇인가를 대하는 태도의 사소한 차이로 인해 상대에게 주는 인상도 정반대가 되어버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힘내라는 말을 아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을 냅시다. 다녀오세요. 힘내세요. 예를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 이 말은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듣기 좋은 말이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자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힘내라, 힘내를 얼마나 자주 쓰는지 세어보면 아마도 큰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어떤 일에든 통계를 이용하기 좋아하는 저한테는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힘내다라는 말은 원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사전의 해석을 보면 끝없이 인내하며 가지고 있는 힘을 최대한 발휘하여 노력하다 혹은 어떤 곤란에도 기죽지 않고 마지막까지 해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다, 한 장소에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다, 꾸준히 힘을 써서 일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힘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고 괴롭고 고집스러운 행위처럼 느껴져서 비장함마저 감돌지요.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금방 가족이나 친구에게 힘내하고 응원을 보낸 사람이라도 인내와 곤란 등의 용어에 주춤하여 너무 힘쓰지 마라든지 적당히 힘 빼도 괜찮아 라는 말로 바꾸고 싶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내라는 말은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입에 붙어선 자기 혼자서 걷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물론 일상의 대화에서 쓰이는 힘내다, 힘내라는 말은 사전에 있는 것보다는 가벼운 의미이지만 이 말을 주고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래부터 기본적으로 노력가입니다. 그것도 빠른 걸음으로 무리해서 노력하는 경향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걷는 속도에 비유하자면 부산한 걸음 정도가 아니라 전력 질주로 쉰다거나 곁길로 셀 여유도 없이 필사적으로 한 시대를 뛰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아침부터 밤까지 무아지경에 빠져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인체는 24시간 쉬지 않고 노력할 수 있는 구조로는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42의 나이에 과로로 쓰러져서 그때까지의 생활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점검해야 했습니다. 전력 질주는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고 숨을 헐떡이며 쓰러져 버린다는 사실을 저는 경험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상 전체가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너무 힘쓰지 마, 좀 더 주위를 돌아보며 천천히 걷자라고 자신에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걷는 속도를 바꾸고 어깨에 힘을 빼면 지금까지 잘 보이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삶의 힌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변속을 능숙하게 행한다면 사람들에게 주는 인상도 달라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에서 언제까지나 함께하고 싶은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지닌 공통적인 매력.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자. 누구나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실제로는 좀처럼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어째서일까요? 그렇게 되고 싶다고 강하게 바라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속도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른 일은 모두 있고 한숨을 돌리라고 권하고 싶군요. 잠깐 한숨 돌리러 가지 않을래? 육아로 바쁜 엄마나 아빠라도 때때로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 봅시다. 아이들은 어른의 입장 같은 것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행동하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기가 정말 어렵지요. 육아를 경험한 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잠시도 쉬지 않고 24시간 내내 육아에만 매달린다면 심신의 피로가 축적되어 그것이 한순간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노이로제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휴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육아도 양육자의 사고방식에 따라 즐거워지기도 하고 고통스럽게도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상책이겠죠. 큰 소리로 노래 부르기나 수다는 손 씻고도 효과적인 기분 전환법 중 하나입니다. 한시도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 없는 시기라 하더라도 주위의 협력만 얻어낸다면
잠시 동안의 여유 시간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얼마간의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한다면 단조로운 일상에 활력과 여유가 생겨납니다. 그런 방향으로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보다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숨 돌리기는 필요합니다. 회사 동료라면 퇴근 후에 맛있는 저녁을 먹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등의 숨 돌리기가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스포츠 센터에서 땀을 흘리는 것이 좋은 숨 돌리기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숨을 돌리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주목적은 아닙니다. 그보다 가볍게 행하는 것이죠. 해소라고 하면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앤다는 인상을 주는데 사람이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상태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정도입니다. 살면서 스트레스를 제로로 만드는 일이 가능할까요? 사람은 일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수많은 자극을 받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적당한 자극은 있는 편이 오히려 좋습니다. 스트레스 학설의 창시자인 한스 세리의 박사는 적당한 스트레스가 없으면 인간은 멸망한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스트레스를 완전히 제거하면 그 사람은 무능해진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자극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갈등, 평온한 생활을 위협하는 소음, 불쾌지수를 높이는 더위, 추위 등 그 예를 들자면 끝이 없지요. 이제 더 이상 저 사람 얼굴은 꼴보기도 싫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 언제나 화가 치민다. 이처럼 만약 직장이나 모임에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함께 있는 동안은 강한 불만을 품게 됩니다. 또 근처 건설 현장에서 소음이 들려와 아 시끄러워라 어떻게 좀 해봐 라며 매일매일을 신경질적으로 보낸다면 몸에서 스트레스 반응만 일어날 뿐입니다. 만약 대부분의 스트레스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구와도 만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서 불쾌해질 수도 없고 먹고 자고 하는 한가로운 생활,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는 시간을요. 필요가 쌓였을 때는 가끔 이런 생활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1년 365일 동안 계속된다면 즐거움도 재미도 없는 무미건조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소통 속에서 비로소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당한 자극 덕분에 사람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즉, 적당한 자극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많아도 지나치게 적어도 안 됩니다. 이 적당한 균형을 위해서는 바쁜 하루를 보내는 틈틈이 숨을 돌릴 시간을 마련하세요. 하루하루를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즐기기 위한 궁리를 해보세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삶의 리듬이 있습니다. 이것을 몸에 익히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쁜 일상에 휩쓸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숨 돌리는 시간을 만들어서 잠깐 휴식을 취해보거나 옆길로 가보세요. 자신에게 가장 적당한 삶의 리듬을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요.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그런 시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크게 다릅니다. 그 짧은 시간이 마음의 청량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기분 스위치를 바꿔보자.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를 만큼 좋아하는 일에 몰두해 본 적 있나요? 몰두할 수 있는 일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그 순간에는 몸도 함께 기뻐합니다.
몰두하는 이유는 즐거워서 혹은 좋아해서입니다. 내가 즐겁다, 기쁘다, 재미있다라는 상황에 바로 반응을 보여 쾌락의 호르몬 도파민이 분비되지요. 면역세포의 활동도 활발해져서 여러 가지 병원체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지는 등 감정과 더불어 보다 좋은 쪽으로 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긍정적 감정이 충만해지면 면역부대의 병력은 더욱 강화되고 부정적 감정이 충만해지면 병력은 약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웃거나 즐거워하면 자연스럽게 병에 강한 몸이 됩니다. 건강의 기본은 무슨 일이든 즐기면서 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은 매일 이렇게 생활 속의 작은 일에서도 즐거움을 발견, 실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이상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일이든 가능한 한 즐기면서 임할 수는 있습니다. 노력하려면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노력하자. 빠른 걸음으로 걸어야 한다는 자신의 의지로 그렇게 하자는 식으로 노력이 꼭 필요할 때는 노력하는 방법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같은 일에 대한 똑같은 노력이라 할지라도 정말 괴로운 일이다, 언제쯤 끝날지 라고 생각하며 할 때와 좀 힘들기는 하지만 좋은 기회니까 최대한 즐겨보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할 때의 몸 상태는 크게 다릅니다. 스스로가 바꾸게 되는 것이죠. 괴롭다고 생각하며 노력할 때가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입니다.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좋은 경험이 될 테니까 열심히 하자가 되도록 기분 스위치를 바꾸면 몸의 반응도 바뀔 것입니다. 일에 국한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노래도 억지로 부를 때와 즐기면서 부를 때 면역세포의 기능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억지로 부를 때는 앞에서 기술한 대로 면역 시스템인 NK세포의 활동이 저하되고 즐겁게 부를 때는 NK세포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현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든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임한다면 몸은 즐거워합니다. 여기서 긍정적 사고를 기르기 위한 능숙한 숨 돌리기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영어로 쓰면 STRESS가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스트레스 이 6글자가 각각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의 키워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스포츠, 운동, 트래블, 여행, 레크레이션, 오락, 이트, 먹기, 슬리프, 잠, 스마일, 웃음, 운동, 여행, 오락, 먹기, 잠, 웃음은 제가 생각하는 스트레스 경감, 즉 숨을 돌리기 위한 6가지 조건입니다. 인생을 즐기기 위한 6가지 조건이기도 하고요. 자주 몸을 움직이고 여행을 하고 놀이를 즐기고 잘 먹고 잘 자고 자주 웃는 이런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부정적인 자극 요인을 멀리하고 심신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마음 놓고 웃어본 적이 없다거나 재미있는 일이 없다라고 한탄하고 있다면 곧바로 스트레스를 이 6가지 숨돌리기 방법을 생활 속에 도입해 보세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은 이 6가지 조건을 일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든 재미있어 하면 스트레스는 멀어집니다. 그것이 몸의 법칙입니다. 한 발 물러서서 내 마음에게 물어보자.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데 참고가 되는 것이 심리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정신건강에 대한 정의입니다.
함께 미국의 심리학자인 에이브레임 메슬러가 주장한 자아 실현에 성공한 사람들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자기를 수용하고 타인과 자연도 수용한다. 자발성을 가지고 있다. 일에 열중한다. 참신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 최고의 순간에 대한 경험이 있다. 사회에 관심이 있다. 친밀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기가 없는 유머 감각이 있다. 창조적이다. 관습보다는 자신의 내면에 충실하다.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발휘해서 성장한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서 이와 같은 조건을 겸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자신은 물론 남들까지 관대하게 받아주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알며 행동적이고 대인관계가 좋고 자기를 책임질 능력이 있고 유머가 있으며 일상에서도 즐겁고 재미있는 체험이 가능한가 등이 마음의 건강도를 재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비관적이고 집중하지 못하고 즐기거나 재미있어 하지 않고 자신을 책임지지 못하면서 남 탓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 마음은 그다지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는 진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조건을 100% 충족하기란 극히 어렵습니다. 전부 충족하고자 한다면 헛수고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객관적인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현재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내면을 바라볼 수 없다면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냉정하게 자신의 심리 상태를 인식할 수 있게 되면 마음의 중심이 생깁니다. 흔들리더라도 다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태도로 삶을 살아간다면 주위 사람들에게도 안도감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지요. 전력 질주는 모두를 피곤하게 한다. 직장, 가정, 육아 등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활약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완벽을 기하는 커리어 우먼이 빠지기 쉬운 것이 슈퍼우먼 신드롬입니다. 몇 가지나 되는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려고 하다 보면 심신이 지쳐버려서 정서가 불안정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하며 몸이 무거워지는 등 우울증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슈퍼우먼이라는 말처럼 그녀들은 모두가 우등생으로 일도 잘하고 책임감도 강하며 사회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이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식의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힘을 발휘하여 전력 질주로 돌진합니다. 집중력을 끌어올려 유치원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일을 마무리 짓고 집에 돌아와서는 단번에 집안일을 하고 직장에 나간다는 것이 아이에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중요시하며 한편으로는 아내로서의 역할에도 완벽을 기합니다. 결혼에서도 아줌마 티는 내고 싶지 않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도 다른 사람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지요. 최근에는 여러 매체에서 사회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멋있는 여성들이 자주 조명되곤 합니다. 그렇게 여성으로서의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는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보는 이로 하여금 나도 미래는 저런 여성이 되고 싶다라는 이상을 품게 하지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지나치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도를 넘어서까지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숨을 헐떡이며 쓰러지게 됩니다. 완벽주의자들을 뒤집어서 말하자면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실수가 커다란 상처가 되기 쉬운 법이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샅샅이 뒤져봐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완벽하지 못한 것이 당연한 일이니까요. 지나치게 최선을 다한다면 자신이 실패했을 때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되기 쉽습니다. 주위의 공기까지 흐려져서 정적을 깨는 한 대의 폭주 차량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폭주 차량은 다른 것과도 제대로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쾌적한 드라이브를 즐기기 위해서는 때때로 운전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주위와 협력도 해야 합니다. 주위에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공부만 하는 공부벌레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갖고 있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위로 숨막히는 공기를 발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바쁘다, 바빠.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이렇게 힘쓰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보고 있는 사람도 피곤해져서 조금은 거리를 두고 싶어집니다. 바빠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나 강렬하면 자신의 에너지까지 빼앗길 것 같은 위기감이 느껴지니까요. 무리해서 노력하면 주위 역시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어필하면 주위 사람들은 더욱 피곤해합니다. 어깨에서 조금 힘을 뺀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시험 점수로 말하자면 언제나 100점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100점 만점을 목표로 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주위의 공기까지도 흐려집니다. 언제나 100점을 목표로 하면 전력 질주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도 주위 사람들도 숨이 막힙니다. 그러니 80점이나 70점을 목표로 해보세요. 처음부터 20점이나 30점 정도는 빼놓는 것이 어깨에 힘을 빼고 인생을 즐기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80점이나 70점을 목표로 하면 당신도 주위도 편안해지고 인간관계도 좋아질 것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걷는 편이 주위의 공기를 평온하게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고요. 주위 사람들과 조화를 이뤄가면서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삶이 가능할 것입니다. 계획대로만 움직이는 사람.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은 여행을 할 때 특히 그 장점이 나타납니다. 회사원 A씨의 경우입니다. A씨는 동료 4명과 하와이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호텔에 도착한 순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다 전망의 방을 예약했는데 창밖 경치가 그다지 좋지 않은 반대쪽 방으로 안내를 받은 것입니다. 바로 바꿔달라고 항의했지만 마침 만실 상태여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지요. 그게 화를 낸 것은 바닷가 풍경을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던 동료 B씨였습니다. 이건 약속하고 다르잖아 라며 좀처럼 분을 사귀지 못했기에 다른 3명은 B씨를 달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번 여행 예약은 전부 그들의 직속 상사가 해준 것이었습니다. 여행사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특별 가격으로 비행기표와 호텔을 예약해준 것이었죠. 그 상사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그들은 호텔 직원이 안내해준 방에서 묵어야만 했습니다. 이후 A씨와 B씨는 그야말로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B씨는 3박 4일 동안의 여행 기간 내내 기분이 상한 채로 입만 열었다 하면
방 때문에 모처럼의 여행이 엉망이 되어버렸다 라며 불평불만 일색이었습니다. 한편 A씨는 모처럼 나왔으니 기분 좋게 여행을 즐기자.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것도 좋은 추억이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행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 낮에는 바다로 나가거나 쇼핑을 하는 등 바빠서 방에 있을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방 안 창문에서 바다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다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이 생각한 조건에 100% 충족하지 않는다면서 모처럼의 여행을 만끽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A씨는 상황에 따라 조건을 조정한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당신에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행 일정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정색을 하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보고 싶었던 가게에 갔는데 정기 휴일이어서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어깨를 축 늘어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요구 수준을 조정할 줄 아는 여유가 있다면 바로 마음을 고쳐먹고 새로운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사람들을 연결해 준다. 여러분은 칭찬을 들었을 때 어떤 대답을 하나요? 겸손하게 전 그렇게 대단하지도 훌륭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기쁘면서도 우선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한편 서방 문화권에서는 칭찬을 받으면 고맙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고맙다는 말에서 우리는 칭찬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에는 칭찬의 말처럼 불가사의한 힘이 숨어 있어서 이 말을 듣게 되는 순간 순식간에 얼굴에 웃음이 번지고 긴장이 풀어집니다. 상대가 고맙다는 감사의 기분을 표현하면 이쪽도 고맙다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나와 상대의 거리가 훨씬 더 가까워진 듯한 기분이 들고요.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행위의 효용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고맙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가정일수록 웃음이 많고 부부관계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원만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애초부터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일상의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고맙다라는 말을 한다면 아이들도 자연스레 고맙다라는 말의 의미를 학습해서 감사의 기분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되겠지요. 부부간에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웃음이 없는 형식만을 갖춘 차가운 가정이 만들어지고 아이들에게도 그것이 고스란히 전해질 것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며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는 그리고 보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칭찬과 더불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에 그리 능숙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가득해도 막상 말로 표현하려고 하면 쑥스러워져서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현하지 않았는데 이신전심으로 감사의 마음이 전달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크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으로써 인간관계가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과는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불편했던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어줍니다.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온 사람과는 더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칭찬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한마디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때로는 큰 목소리로 고맙다는 말을 전해보세요.
칭찬을 받으면 솔직하게 고맙다고 대답해 보세요. 감사의 마음을 순수하게 표현하는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처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에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을 한번 터득했다면 이젠 걱정할 것 없습니다. 모든 일에 당신의 부드러운 마음이 스며들 테니까요. 그리고 당신 주위에도 당신과 같은 동료들이 자연스레 모여들 것입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